한국은 망할 겁니다. 한국을 다녀온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하버드 강의가 공개되자 미국 전역이 술렁였습니다. 그는 전 세계를 뒤흔들 5가지 위기의 해답을 단 한 나라로 설명했습니다. 강의실의 학생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방송 도중 손을 들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이건 교과서가 바뀌겠는데?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강의실 전체가 경악했습니다. 그가 공개한 보고서에선 한국이 무려 247번 등장했습니다. IMF에서 공개한 한국인이 놓쳐선 안 될 대한민국의 진짜 이야기. 지금 그 충격의 강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로버트 맥케인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25년간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일했습니다. 제 보고서는 틀린 적이 없다고 믿었어요. 제 동료가 어깨를 툭 쳤습니다.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이었죠. 자네 보고서가 신의 말씀은 아닐세. 저는 그저 코웃음을 쳤어요. 제 분석은 완벽했으니까요. 보고서의 제목은 아시아 경제 착시였습니다. 한국을 한계 모델로 규정한 글이었죠. 그런데 G20 일부 국가들이 한국형 회복 모델을 검토하라고 압박해왔습니다. 본부는 제게 임무를 내렸어요. 한국 모델의 허점을 찾아내라고. 그들의 성공이 신기루임을 증명하라는 특명 아니겠습니까? 저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문제없다고. 내 보고서의 문장들이 여전히 나를 지켜줄 것이라 굳게 믿었거든요. 하지만 왜였을까요?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불안해지는 기분은. 아니, 그럴 리가 없다고 다짐하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저는 25년간 숫자로 세상을 봐왔습니다. 감정 없는 데이터가 유일한 진실이었죠. 한국은 구조적으로 취약하다. 제 보고서의 핵심 문장이었습니다. 이륙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발표 자료를 다시 점검했어요. 한국 비판 업데이트 섹션을 더 두껍게 만들고 있었죠. 기존의 데이터를 강화하고 새로운 취약점을 덧붙였습니다. 완벽한 논리였어요. 그들의 성장은 모래 위에 지은 성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동료가 옆자리에서 귓속말로 경고했어요. 이번에 한국을 찬양하면 자네 커리어가 찢어질 걸세.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그럴 생각은 없었지만요. 저는 데이터만 말합니다. 그렇게 짧게 대답했죠.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봤지만 애써 무시했어요. 저는 제 경력을 걸고 이 임무를 성공시켜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IMF의 그리고 저희 자존심이었으니까요. 비행기가 하강을 시작하자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강렬함에 잠시 숨을 삼켰어요. 저 도시는 왜 저렇게 밝지? 혼잣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치 도시 전체가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느껴졌달까요. 제가 데이터로 분석했던 그 회색 도시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균열이 생기는 기분이었어요. 착륙 안내 방송이 기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2024년 10월 5일의 일이었죠. 저는 애써 생각을 지웠습니다. 감상에 빠질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내 임무는 저 불빛의 허상을 벗겨내는 것이라고 되뇌었어요. 내 보고서는 틀리지 않았고 나는 그것을 증명하러 왔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창밖의 서울 불빛은 끈질기게 제 시선을 붙잡았어요. 왜 저 빛이 내 심장을 두드리는 걸까요? 나는 이 도시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두려움과 호기심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거대한 공간은 소음 없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안내 로봇이 미끄러지듯 제 옆을 지나갔고 사람들은 미소를 띠고 있었죠.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었지만 차갑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경험이었어요. 입국 심사는 단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직원의 눈빛은 친절했고 그의 손놀림은 막힘이 없었죠. 내 나라의 공항과는 모든 것이 달랐어요. 이곳은 마치 미래도시 같았습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나라를 방문했지만 이런 충격은 처음이었어요. 이것이 내가 분석했던 취약한 나라의 민낯이란 말인가.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느낌이랄까요. 나는 무언가 거대한 착각 속에 있었던 게 아닐까. 아니, 이것은 잘 설계된 연극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타이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어딘가에 허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시내로 들어서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 풍경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오래된 상점과 최첨단 빌딩이 기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길거리 노점상 아주머니가 POS 단말기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는 학생들이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열정적으로 토론하고 있었죠. 데이터가 일상에 녹아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깊숙하게요.
제가 보고서에 썼던 디지털 격차라는 단어가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들은 데이터를 통제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도구로 쓰고 있었어요. 숫자는 늘 사람을 잇는다. 제 머릿속에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분석했던 걸까요?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그 숫자 뒤에 숨은 사람들의 삶을 봤어야 했습니다. 이 도시는 제게 온몸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당신은 틀렸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결론을 내리기엔 너무 이르다고 생각했죠.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착시일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날 통계청 브리핑에서 젊은 분석가 김현우를 만났습니다. 그는 30대 초반으로 보였지만 눈빛은 베테랑처럼 깊었어요.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조금은 당돌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그는 대형 스크린에 복잡한 그래프들을 띄웠습니다. IMF의 공식 데이터와 한국 자체 데이터를 비교하는 자료였어요. 교수님, IMF 보고서는 우리 삶을 지우고 만든 통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전곡을 찔린 기분이었죠. 경제학은 감정을 다루지 않소. 방어적으로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제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은 감정을 시스템으로 바꿉니다. 그 한마디가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복도를 걸었습니다. 김현우라는 젊은 분석가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감정을 시스템으로 바꾼다니. 그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경제학의 대가인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 오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눈빛에서 느껴졌던 확신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그는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호텔로 돌아와 그의 발표 자료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데이터는 제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상세하고 입체적이었어요. IMF가 놓치고 있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무시했던 변수들이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데이터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였어요. 저는 지금까지 반쪽짜리 진실만을 보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어제와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일정은 IMF 사태 당시 파산했던 기업인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은 박성호, 지금은 작은 협동조합을 이끌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가 저를 원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의 인생을 무너뜨린 보고서를 쓴 장본인이 눈앞에 나타났으니까요. 그런데 그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신 보고서 한 줄이 우리 회사를 무너뜨렸죠. 그의 말에는 가시가 없었어요. 너무나 담담해서 오히려 제가 당황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잠시 입을 다물었어요. 그의 사무실은 작고 낡았지만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직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 붙어 있었죠.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잃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요? 그 웃음이 제게는 어떤 비난보다 더 두렵게 다가왔습니다. 원망 대신 품격이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낡은 지갑에서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빛바랜 금반지 하나가 그의 거친 손바닥 위에 놓여 있었어요. 결혼 반지냐고 물으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왠지 그래야 할 것 같았죠. 그는 제 마음을 읽었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어요. 나라가 어렵다고 하니 아내가 이걸 내놓더군요. 그의 목소리가 살짝 잠겼지만 눈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이건 희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우리에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을 무언가가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제가 데이터로만 분석했던 금 모으기 운동의 실체가 눈앞에 있었어요. 그것은 경제적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연대였습니다. 내 머릿속 한국 취약 프레임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이 나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숫자 뒤에 숨어서 오만한 판단을 내렸을 뿐이었죠. 사무실을 나와 호텔로 돌아오는 내내 제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았습니다. 박성호 씨의 미소와 금반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걸까요? 완벽한 보고서, 높은 직위, 세계적인 명성. 그것이 전부였을까요? 이름 모를 나라의 평범한 사람의 미소 앞에서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저에게 경제학이 아니라 인생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호텔 방에 도착하자마자 IMF 본부에서 온 긴급 메일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메일의 내용은 짧고 단호했어요. 한국을 찬양하는 어떤 발언도 금지한다.
이는 권고가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제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는. 저는 잠시 모니터를 노려보다가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메일을 그대로 휴지통으로 끌어넣었어요. 나는 아직 데이터만 말한다. 혼잣말을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데이터는 IMF 본부의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 서울의 것이 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박성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있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는 잠시 말이 없다가 내일 한 학교에 같이 가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고등학생들에게 공동체 경제학을 가르치는 곳이라고 했어요. 미래 세대에게서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의 말이 왠지 모르게 와 닿았습니다. 다음 날 약속 장소로 가니 박성호 씨와 함께 이지연이라는 교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녀의 인상은 부드러웠지만 눈빛에서는 단단한 심지가 느껴졌어요. 교실에 들어서자 수십 명의 학생들이 일제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은 호기심과 약간의 경계심으로 빛나고 있었죠. 저는 IMF에서 온 사람입니다. 라고 저를 소개했어요. 순간 교실 안에 미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제게는 수만 마디의 말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 아이들은 저와 IMF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김현우 분석가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바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잠시 보자는 짧은 메시지였어요. 약속 장소에 나가자 그는 초조한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제게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이걸 교수님께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도 큰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USB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이것은 IMF 내부용으로만 관리되는 데이터 파일의 원본입니다. 그의 말에 제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에 USB를 꽂았어요. 화면에 떠오른 것은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한국의 재정 및 고용 회복 관련 핵심 지표들이 공식 보고서의 수치보다 훨씬 더 긍정적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의도를 가진 조작이었죠. 저는 화면의 숫자들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일부 중요 지표는 비교 기준 연도가 제멋대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의 성과를 의도적으로 축소시킨 것이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요. 제 목소리가 분노로 떨려 나왔습니다. IMF가 내가 평생을 바친 조직이 이런 짓을 저질렀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학자로서의 내 양심을 정면으로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그 순간 본부로부터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마치 저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듯이요. 내부 정보 유출 시 윤리위원회 제소는 물론 민영사상 책임을 묻겠다. 협박이었어요. 진실을 말하려는 내 입을 막으려는 비열한 수단이었죠. 저는 모니터와 메시지를 번갈아 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내 경력은 안전하겠지만 내 영혼은 죽게 될 겁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어 박성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목소리는 완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제 질문에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의 깊은 한숨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침묵의 시간이 제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담담했습니다. 그때 우린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교수님.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무엇을 지킬 것인지 선택해야죠. 그는 저에게 답을 주지 않았어요. 다만 더 큰 질문을 던졌을 뿐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저 빛을 만들어낸 사람들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과연 그들 앞에서 떳떳해질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어두운 밤이었어요. 다음 날은 서울 글로벌 포럼이 열리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벽부터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TV에서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적인 비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어리석게도 말입니다. 보아라. 이것이 바로 너희 시스템의 한계다. 도시 전체가 마비될 것이라고 확신했죠. 내일 포럼은 당연히 취소될 것이고 나는 이 지긋지긋한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제 상상 이상으로 강하고 유기적인 생명체였어요. 재난경보 문자가 쉴 새 없이 울렸고
대중교통 시스템은 비상 모드로 즉시 전환되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이런 위기 대응 능력은 제가 아는 어떤 도시에서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또다시 이 도시의 힘 앞에서 압도당하고 말았어요. 저는 무언가에 이끌린 듯 호텔을 나섰습니다. 빗속을 뚫고 어제 방문했던 고등학교 근처로 향했어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지연 교사와 최미나를 비롯한 학생들이 모래주머니를 쌓고 있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나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들 옆에서는 동네 주민들이 따뜻한 음료를 나눠주고 있었죠. 우리 도시는 우리가 지켜요. 최미나 학생의 목소리가 빗속을 뚫고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외침이 제 심장을 다시 한번 강하게 울렸어요. 저는 그 순간 조선시대의 구율미 기록을 떠올렸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쌀을 내어 서로를 도왔던 역사. 그 정신이 수백 년의 시간을 넘어 지금 이 아이들에게 이어지고 있었어요. 역사는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망설임 없이 포럼 발표 자료를 열었어요. 그리고 원래의 제목이었던 아시아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삭제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새로운 제목을 입력했어요. 회복 탄력성. 한국의 방식 resilience. The Korean way. 그것이 제가 지난 며칠간 서울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위기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통해 더 단단해지는 곳이었어요. 데이터와 숫자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을 새워 발표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김현우가 건네준 조작되지 않은 데이터와 박성호의 금반지 이야기. 그리고 빗속에서 외치던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IMF의 보고서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로버트 H. 맥케인이라는 한 인간의 고백이었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지든 나는 진실을 말해야만 했습니다. 포럼 당일 새벽, 동이 트기도 전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호텔 객실 문을 거칠게 두드렸어요. 문 밖에는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IMF 본부에서 파견된 보안팀이었죠. 정보 유출 혐의로 자료를 압수하겠습니다. 그들은 한마디 설명도 없이 방으로 들어와 제 노트북과 태블릿을 가져갔습니다. 클라우드 계정 접근 권한마저 그 자리에서 차단시켜 버렸어요. 그들은 제 손발을 묶어 연단에 세울 작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데 복도 끝에서 김현우가 나타났어요. 그는 보안팀의 눈을 피해 제게 다가와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스치듯 지나가며 제 주머니에 작은 USB 하나를 쥐어줬어요. 백업입니다. 시민들이 진실을 보게 하세요.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용기는 뜨거웠습니다. 저는 그 작은 USB를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로비로 내려가자 이미 수많은 한국 기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날카로운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IMF가 발표자를 교체하려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죠. 교수님, 오늘 발표하실 겁니까? 한 젊은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며 물었습니다. 모든 카메라가 일제히 저를 향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깊게 골랐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굳혔죠. 진실은 기술보다 빠릅니다. 그리고 강합니다. 제 대답에 기자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저는 그들을 뚫고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했으니까요. 아니, 어쩌면 저는 모든 것을 얻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제 양심과 학자로서의 자존심,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말입니다. 이 싸움은 이제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럼 행사장은 각국 대사와 금융계 인사들, 그리고 학생 방청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감돌고 있었어요. 제 이름이 호명되고 저는 천천히 연단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객석 한쪽에 앉아있는 스콧 어드먼 부총재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어요. 저는 준비된 연설 원고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것을 반으로 찢어버렸죠. 장내가 순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김현우가 건네준 USB를 꺼내 연단 위 노트북에 꽂았어요. 스크린에 떠오른 것은 IMF의 로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작된 데이터와 원본 데이터를 비교하는 붉은색 그래프였어요. 비교 연도 조작
지표 산식 임의 변경이라는 로그 기록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모든 것이 명백한 진실이었죠. 그리고 그가 공개한 보고서엔 한국이 247개의 데이터셋에서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중심이 어디인지 증명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콧 어드먼 부총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저건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다. 당장 멈춰. 보안 요원들이 연단으로 달려오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객석에 앉아있던 최미나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건 조작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입니다. 막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어요. 그녀의 외침을 시작으로 다른 학생들이 그리고 일반 방청객들이 하나둘씩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객석에 수많은 휴대폰 카메라가 일제히 켜졌어요. 그 불빛들이 모여 거대한 은하수처럼 반짝였습니다. 모든 상황이 전 세계로 실시간 생중계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잠시 울컥하는 마음을 누르고 마이크를 고쳐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 처음으로 한국어로 힘주어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그날 이후 저는 전 세계 언론의 요청으로 수없이 인터뷰와 강연에 초청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도 강연 제의가 들어왔죠. 그곳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본 걸 미국이 배우지 못한다면 미국은 망할 겁니다. 순간 강의실이 정적에 잠겼고 이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건 비난이 아니라 반성과 경고였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관리한 것이 아니라 위기를 길들인 나라였으니까요. 그날 이후 세상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CNN은 메인 뉴스에서 IMF 수치 왜곡 논란, 한국 데이터가 진실을 밝히다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했어요. BBC는 KOS 세계 위기 대응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인가라는 심층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한국형 위기 관리 매뉴얼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죠. 제가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물론 IMF 본부는 즉각 저에게 즉위 정지 통보를 보내왔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한국 모델 적용 권고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는 뉴스였죠. 한 기자가 공항으로 향하는 제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입니까? 그들의 힘은 무엇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한국은 위기를 관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위기를 길들였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의회 청문회에 소환되었습니다. IMF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기밀을 누설했다는 것이 주된 혐의였어요. 콜 어드먼은 증인석에 앉아 저를 맹비난했습니다. 그는 조직의 논리를 위해 기밀을 누설한 배신자입니다. 저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차분하게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경제의 가장 중요한 기밀을 지켰습니다. 바로 사람 말입니다. 청문회는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댓글창에는 수많은 해시태그가 폭주했습니다. 샵 Thank you Kane, 샵 Learn from Korea. 세상의 여론은 제 편이었습니다. 진실의 편이었죠. 미국 워싱턴의 한국 대사관 앞에서는 교민과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어요. IMF도 사람이다. 진실을 처벌하지 말라는 문구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청문회 결과 저는 결국 직위 박탈이라는 최종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표정은 이상할 만큼 평온했어요.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KOS 인간의 경제학으로 정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보고 배운 모든 것을 담을 생각이었습니다. 숫자 뒤에 가려진 사람들의 이야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들의 지혜를 세상에 알려야만 했죠. 책상 위에는 제가 20년 전에 썼던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아시아 경제 착시, 제 오만함의 상징과도 같은 물건이었죠. 저는 그 보고서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한국 한계 모델이라는 문장이 저를 비웃는 듯했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그 문장 위에 두 줄을 긋고 그 옆에 새로운 문장을 써 내려갔어요. 한국 기준 모델. 과거의 저에게 보내는 이별 선언이자 미래를 향한 저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삶의 올바른 길을 찾은 것 같았어요. 서울을 떠나던 날, 공항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이 무척 낯설게 보였습니다. 불과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어요. 출국장으로 향하는 제게 공항 직원 한 분이 다가와 작은 손편지 한 통을 건네주었습니다. 박성호 씨와 이지연 교사, 그리고 학생들이 함께 쓴 편지였어요.
당신이 우리의 진실을 지켜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고 저도 모르게 속삭였습니다. 아니요. 당신들이야말로 제 잠들어 있던 양심을 지켜주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와 처음으로 선대학 강의실. 한 학생이 제게 질문을 던졌어요. 교수님은 그 모든 것을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요. 제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그 후 세상은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 놀라운 변화들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 각국의 위기 대응 매뉴얼이 서류 캐비닛 안에서 잠자고 있었다면 이제 한국의 사례는 살아있는 생물처럼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유엔과 세계은행,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역사상 처음으로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KR슬랜스 교육 모듈, 공동 개발에 착수하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정책을 배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위기 앞에서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사회 운영체제를 도입하려는 거대한 시도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 정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과 자신들의 값비싼 경험을 나누겠다며 시민 참여형 위기 대응 아카데미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식의 독점이 아닌 고통의 경험을 나누겠다는 선언이었죠. 아프리카의 7개국이 그 첫 시범 적용 국가로 선정되었고 역사의 첫 페이지가 될 교육이 바로 서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사회학, 행정학 교재에는 서울 글로벌 포럼 영상의 마지막 장면이 약속처럼 실렸습니다. 겁에 질려 떨던 최민아 학생과 그녀를 필사적으로 지켜냈던 이지연 교사가 서로를 끌어안고 안도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진은 위기 극복의 가장 위대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역사적인 프로젝트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벅찬 마음을 안고 다시 한국을 찾게 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은 여전히 분주했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 젊은 기자가 인파를 뚫고 제게 다가와 예전과 똑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박사님, 당신은 이제 한국인이 다 되셨습니까? 수많은 마이크가 제 입을 향했죠. 저는 예전처럼 잠시 침묵하는 대신 환하게 웃으며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한국의 가장 자랑스러운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 대답에 기자들 사이에서 짧은 탄성이 터져 나왔고 그들은 무언가에 홀린 듯 제 말을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부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카데미의 성대한 개회식이 끝나고 박성우 씨가 인파 속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절망의 상징과도 같았던 그는 이제 누구보다 단단하고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제게 작은 상자 하나를 조용히 건넸습니다. 돌려드릴 것은 마땅치 않고 대신 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죠. 상자 안에는 그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며 늘 지니고 다니던 손때 묻은 오래된 금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저는 너무나 깜짝 놀라 그럴 수 없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것은 그의 삶 그 자체인데 제가 감히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손에 반지를 억지로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믿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반지는 이제 희생의 증표가 아닙니다. 그의 눈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반지는 절망의 순간을 버텨낸 희생의 상징이 아니라 이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 반지의 무게가 제 손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 반지를 소중하게 감싸주며 말했어요. 박성우 선생님, 이것이야말로 달러나 유로가 아닌 세계 경제의 가장 단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통화입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더 이상 어떤 화려한 수식어도 복잡한 설명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낡은 금반지 하나가 세상의 그 어떤 언어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모든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제 나라로 돌아가는 날, 이지연 교사와 최민아 학생이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어느새 훌쩍 자라 교복 대신 어엿한 숙녀복을 입은 최민아는 세계 시민 포럼의 아시아 최연소 학생 대표가 되었다고 수줍게 말했어요. 그녀의 눈빛은 그날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여전히 흔들림 없이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야말로 한국의 미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서툴지만
진심을 다해 준비한 한국어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제 인사에 이지연 교사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깊이 숙였죠. 비행기는 이륙했고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마치 지상의 은하수처럼 별자리처럼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처음 이 도시를 찾았을 때 느꼈던 막연한 불안감과 차가운 의심은 이제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 불빛 하나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땀과 눈물,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희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 것 같았죠. 제 마음속의 마지막 문장이 조용히, 그리고 아주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위기를 견뎌낸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그 위기를 길들여 미래를 창조하는 나라다. 그 위대한 진실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가슴으로 배우게 된 것만으로도 저의 인생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가치 있어졌습니다. 비행기는 밤의 바다를 건너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서울의 불빛보다 더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한 외국인의 눈을 통해 다시 본 대한민국의 진짜 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가 깨달은 건 숫자가 아닌 서로를 믿고 일어서는 사람들의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길들이며 세상을 놀라게 했죠. 그것이 바로 한국의 저력입니다. 대한민국은 누군가가 세워준 나라가 아닙니다. 스스로 세상을 일으킨 나라, 그 이름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먼저 받아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도 자랑스러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